네, 금요일 오후 7시는 사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생학습원에 오셔서 더군다나 주제도 또 일반적인 주제는 아니죠. 문장이라고는 주제는 알고 보면 누구나가 알아야 할 주제지만 그러나 그냥 문장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특히 문장 논이니 미학이니 그런 말을 들으면 이건 너무 어려워서 뭐 내가 전공이 아닌데 이런 것 들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3회차 강의입니다만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종직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나오는 제목에 표현되어 있는 도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죠. 도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글쎄 그거 알 것 같기도 하고 왜 다들 유교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심지어 도학이란 말까지 하면 이게 도대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개념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유학 하면 유학 바로 공자와 맹자에서부터 뿌리를 내린 방대한 중국 및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사상을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죠. 유는 선비라고 하는 뜻이니까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양, 필수적인 공부가 바로 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배우고 또 누구나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실천에 방점을 두고서 생각했을 적에 유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유학의 가르침,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가르침. 유교는 본래 실천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유교 또는 유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연구 주제가 달라지기도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가령 이제 한나라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싶지만 공자나 맹자의 시대로부터 좀 시간적으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한나라 시대 사람들이 공자와 맹자의 글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뜻을 캐내기 위해서 언어학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훈고학인 거죠. 이 글자의 뜻이 뭐야? 이 글귀를 정말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글 사용 안 하지만 이게 이런 뜻 맞아?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고학이 한나라 때 크게 발전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쭉 내려오면서 훈고학으로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당나라 때쯤 되면은 중국의 다른 학문도 발전하지만 불교가 매우 발전하잖아요. 불교가 매우 발전해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른바 유식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식하다는 유식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하죠. 인식론적인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유학자들도 새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유교에는 그럼 형이상학적인 면이 없을까? 좀 더 깊이 있고 큰 체계를 가지고 공자와 맹자 그 밖에 여러 큰 스승들의 가르침을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성과 이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뭐야? 우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제 형이 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보다 근원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것이 이제 송나라 때 이르면 크게 발전해서 그 학문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그 성리학자들 중에서 사람들이 주자라고 부르는 주희라고 하는 분이 크게 대성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자학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학문이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조선시대에 크게 떨쳤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주자학 또는 성리학을 사람들은 도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학적 문장론이라는 것은 곧 성리학적 문장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도란 뭐냐면 도란 바로 윤리죠. 윤리 철학을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가장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윤리적 가치,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리학은 곧 도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학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도학에, 성리학에, 주자학에 몰입하고 있었을 때 중국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가 일어났죠. 중국의 명나라에서는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명학, 그러니까 왕양명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뭐랄까 공자에 길게 설명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좀 차이는 있었다 이겁니다. 성리학과 양명학 사이에는 차이는 있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아주 보편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양명학은 그보다는 좀 더 주관적이고 그보다는 좀 더 경험적인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것이 양명학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보시기에는 성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절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양명학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탄압의 대상이 되어서 17세기 이후에 일부 양명학자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양명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주자학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쭉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성리학을 하고 있었지만 오직 성리학에 매달려 있었지만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고증학으로 다시 넘어갔죠. 고증학은 과거 한나라 때 훈고학보다도 훨씬 더 실증적인 방법으로 경전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본래적 의미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학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했어요. 양명학도 우리에게 영향을 줬어요. 고정학도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대세는 무엇이었다? 대세는 성리학이었다. 대세는 도학이었다. 그래서 도학적 문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리학적 입장에서 문장을 이렇게 써야 된다. 달리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김종직의 주장이 사실은 김종직은 15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한 인물이지만 15세기 후반 그러니까 성종 때 주로 활동한 인물이지만 그의 문장론이 15세기에만 세상을 풍미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늘날까지도 유학자들은 지금도 유학자들이 계시잖아요.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그분들은 여전히 김종직의 문장론에 사실은 기대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조선 선비 일반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김종직을 다루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의 내면의 지향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리학을 외면할 수 없는데 그런 성리학적 세계관이 드러난 글쓰기는 김종직이 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직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김종직을 건너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김종직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문장론을 통해서 그 문장론이 무엇이었는가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정치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의 역사에서가 아니고 정치의 역사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김종직의 글은 역사적으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연산군 때 일어났던, 연산군 초기에 일어났던 무오사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오사화라는 사건 아시죠? 보통 사화라고 하면은 4대 사화를 얘기하잖아요. 연산군 때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무오년에 있어서 무오사화, 두 번째 거는 갑자년에 있어서 갑자사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종 때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묘사화, 그리고 또 명종 초년에 가면 을사사화. 그래서 선비들이 크게 화를 당한 사건, 살인파만 화를 당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주로는 살인파가 화를 입었던 사건들이 사화인데요. 그 사화의 맨 첫 번째 사화가 바로 김종직이 관련된 무오사화였다. 연산군 때 김종직은 이미 고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쓴 한 편의 글이 결국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무슨 글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역시 문장은 조선에 역시 문장의 나라, 조선은 선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문장의 나라이고, 문장이 결국 피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 중심에 조의제문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런 피바람이 분 것은 누군가가 부채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유자광과 이극돈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왜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까? 또 뭐 그런 그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문장을 둘러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김종직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지향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평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대체 평담이 뭐지? 평담한 글은 어떤 글이지? 하는 예들도 한번 우리가 직접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은 김종직이 남긴 그런 유산, 문화적 유산이죠. 문학적인 유산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고 사상적 유산이기도 하죠. 그런 유산들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백광훈과 허균의 예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부터 약 45분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대강의 얼굴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의 문장론도 변해요. 그러니까 1392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에 망한 조선. 큰 틀에서 보면 김종직 유의 문장론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러나 늘 같지는 않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리학적 문장이 크게 일어난 것은 15세기였고 15세기 후반이었고 16세기 후반 또는 17세기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김종직의 문장론이 아주 그야말로 대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도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앞과 그 뒤에는 다른 형식의 문장도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의제문을 좀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교과서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오면 이걸 보통 조의제문이라고 읽지 않고 보통 뭐라고 읽어요? 조의제문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건 읽는 것 자체가 뜻을 몰라서 그렇게 읽는 거죠. 네 글자니까 두자 나눠서 읽으면 사실은 틀리는 거예요. 이 글은 의제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애도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조의제문인 거죠. 조의제문이 아니고 조의제문.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 의제는 누구인가? 의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를 두실 때에는 장기판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판을 보면
나라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한나라, 또 하나는 초나라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초나라. 그 초나라가 상당한 강국이었으니까 지금 한나라하고 대비해서 장기반에 올린 거 아닙니까? 초나라의 영웅하면 우리는 항우를 생각하죠. 그죠? 바로 그 초패왕 항우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저 의제문은. 그러니까 초나라에 원래 회왕이라고는 왕이 있고 그 손자가 바로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 의제가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항우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제 입장에서 보면 신하한테 억울하게 죽은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하에게 억울하게 죽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왕을 기억하면서 김종직이 한 편의 글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조의제문입니다. 이 글은 그냥 김종직이 조용히 쓴 글입니다. 조용히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 글을 썼을 뿐인데 이 글을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성종실록에다가 성종실록을 편찬할 적에 그 글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김일손은 사관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관이 뭐 하죠? 적는 거죠. 임금님의 말씀을 적기도 하고 자기가 관리로 근무하면서 들은 이야기, 목격담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적어요. 그 날마다 적은 사관의 일기를 우리는 사초라고 하죠. 사관의 말하자면 초본이라 그 말이죠. 초본, 풀초자를 쓰지만 그냥 수정하지 않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을 사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록을 만든다 하게 되면 가령 이제 성종이 돌아가셨다. 성종이 돌아가셨으면 성종을 위해서 성종실록을 편찬한다 하면 성종 때의 사관으로 임명돼서 활동한 여러 명이에요. 수십 명의 관리가 있습니다. 수십 명의 관리가 자기가 작성한 사초를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실록청을 만들어 놓고 실록청에 갖다 바쳐요. 그러면 그 실록청에서 말하자면 편수 책임자가 있겠죠. 편수 책임자가 있고 편수 보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편수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관들의 사초를 다 묶어서 그걸 연대기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중에서 지울 건 지우고 놓을 건 놓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해가지고 실록의 초본을 만들어요. 그 초본을 다시 가다듬어서 중초본을 만들어요. 중초본을 다시 가다듬어서 완성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다 하면은 그 내용을 금속 활자로 찍어요. 찍을 때 몇 부를 찍는다? 4부를 찍어요. 4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 활자가 아니고 소수 아주 몇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쓴 거예요. 차라리 쓰지 왜 그러냐? 쓴다면은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부를 베끼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내부만 꼼꼼하게 교정을 봐서 찍으면 틀림없는 정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록을 만들고 그리고 실록을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자료들은 덩어리가 되죠. 산더미 같지 많은 그런 자료들은 저 서울의 경복궁 뒤에 가면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개울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물에 넣어서 흔들어 버려요. 그걸 씻는다고 하죠. 왜 씻는 거예요? 누가 어떤 기록을 썼는지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는 거죠. 즉 사관들의 개인적인 처벌, 개인적인 책임을 짓지 않도록 사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세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초본이 사라지고 정본만 내부가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한 거예요. 역사서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실록을 왕은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도 읽을 수 없다. 신하들도 함부로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뭘 알아보고 싶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임금님이 특별한 신하에게 허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면의 것들을 네가 가서 실록을 읽어서 조사해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좀 보자, 이건 안 돼요. 그거는 역사서술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죠. 중국에서 본래 실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명나라의 실록이나 청나라의 실록은 우리 조선의 실록에 비해서는 분량도 아주 적고 내용이 아주 형식적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실록은 매우 볼만하다.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야말로 성리학적 입장에서 공정한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한 결과입니다. 바로 그 안에 조의제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제문의 내용을 자세히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는 조의제문을 쓸 때 김종직은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김종직은 고향인 밀양을 떠나서 여기 대구 경산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답계라고 하는 역에서,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죠.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잘 적에 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꿈이 바로 뭐냐면은, 김종직이 별로 평상시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의제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왕이 갑자기 김종직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을 해요. 그 억울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항우란 놈에게, 신하인 항우란 놈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항우라고 하는 인간이 나를 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다 내 시신을 던졌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의제가 빈강에 의제의 시신이 실제로 빈강에 버려졌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김종직은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상도 하다. 그런데 왜 나한테 나타났을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적고 그 의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불쌍한 왕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제를 위로하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강가에 사는 우뚝하여 하늘 위로 솟았습니다.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강은 밤낮으로 흐리죠. 물결만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릅니다. 천지가 장구하더라도 이 한이 다할 날이 없으리니 넋은 아직도 표탕합니다. 라고 썼어요. 누가? 김종직이. 자기가 모르는 왕에 대해서. 자, 여러분 뭐 느끼시는 바 없나요? 누구 이야기 같은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게 해서 어쩌고 썼는데, 그 조의제문을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면서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자기가 사관이니까 실록 초벌에 집어넣고 마지막에 자기 스승에 대해서 한마디를 딱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 글을 통하여 충분을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충분을 표현했다. 충자는 충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통해서 충성심을 표현했다. 충성심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는 분노라는 뜻이잖아요. 충성과 분노를, 충성심과 분노를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이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김일손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신다고 했죠? 아니 김일손이 의제의 신하가 아닌데
굳이 의제에 대한 충성을 가질 필요가 있나? 의제의 죽음에 대한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충성심을 표현한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글을 이극돈이 유자광과 함께 큰 문제거리로 삼았어요. 이극돈이 당시에 성종실록을 편찬할 적에 말하자면 편수 책임자였어요. 편수 책임자였기 때문에 실록에 올라갈 글들을 다 한 번은 그이가 다 오케이를 해야만 실록을 찍을 수 있잖아요. 보면서 김일손의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극돈은 아하, 이놈이 역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놈이 세조를 비방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자광과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무오사화의 사자는 선비사자를 쓰지 않고 보통 역사사자를 써요. 선비가 다친 건 맞는데 선비가 다쳤는데 뭐 때문에 다쳤다? 역사 때문에 다쳤다. 사초 때문에 다쳤다. 그래서 역사사자를 쓴 사화라고도 합니다.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 그 제자인 이 글을 거기에 삽입한 김일손은 살아 있었죠. 김일손 등 김종직의 제자들이 몽땅 그냥 일망타진 돼버려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이극돈과 유자광은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을 한 규절 한 규절씩 다 설명을 해줘요. 임금님, 이 역적놈들이 김종직과 김일손 이 역적놈들이 이런 나쁜 뜻을 가지고 이 글을 썼고 이 글을 실록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씩 다 보지는 않겠고요. 요컨대 김종직이 쓴 글에는 세조가 나오지도 않고 단종이 나오지도 않고 김종서가 나오지도 않고 황보익이 나오지도 않고 조선의 어떤 인물도 언급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규절 하나하나를 이극돈과 유자광은 분명히 세조를 항우에 빗댄 것입니다. 진시황을 빗댄 것입니다. 세조에 빗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의제는 단종에 빗댄 겁니다. 또 거기에 나온 충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김종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연산군 왜 폭발해요? 성종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고 세조라고 하면 자기 할아버지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손된 입장에서 더군다나 왕위를 물려받은 자기 입장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이렇게 막 쏟아냅니다. 자기의 분노를. 김종직은 초야에 한미하고 천한 선비였다. 그런데 세조 때 과거에 합적해가지고 성종 때 출세했다. 그놈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세조를 증오했으면 과거시험은 왜 받느냐? 또 그놈이 그렇게 조정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면 성종 때 벼슬은 왜 달갑게 했느냐?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서서 비겁하게 이런 글을 썼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이놈을 형조판서로까지 썼으니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없구나. 그렇게 되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쓴 것은 유자광이나 이극돈이 설명하는 것처럼 세조를 비난하는 뜻을 가지고 썼다고 확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김종직이라고는 선비가 올바르지 못하다. 속이 너무 구리다. 거짓말을 너무 잘했구나.
이거 완전히 앞뒤가 다르구나 라면서 비난을 하고, 더군다나 그런 스승의 글을 실록에다가 감히 끼워 넣을 생각을 한 김일손이라고는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벼슬 해서 끌어내고 귀향을 보내고 죽이고, 그리고 이미 작고한 김종직에 대해서는 부관참시를 명하죠. 부관참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죽일 수가 없어. 그래도 그냥 놔두기에는 죄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묘를 파헤쳐가지고 관을 끄집어내서 그 관을 커다란 작두로 썰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듯이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그야말로 그런 뭐랄까 잔인한 형벌이죠. 부관참시를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연산군은 3품 이상의 모든 관리들에게 너희들은 김종직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토하라. 그 성토를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서 나한테 다 바쳐라 해가지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퇴직 관리에게도.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모든 관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김종직을 편들었겠어요? 김종직을 비난했겠어요? 그때 김종직을 편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조상이나 저의 조상도 그 당시에 벼슬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한 명도 노골적으로 왕이 틀렸다, 김종직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변호를 한 사람은 그나마 3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실록에 나와요. 이유청과 민수복과 유정수. 이분들은 완전히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두둔하는 정도였어요. 뭐라고 두둔했어요? 그 죄는 목을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부관참시는 하지 마시고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만 막으시옵소서. 자, 이거 죄를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정한 거죠. 이 정도는 인정한 건데 이게 그나마 가장 적극적으로 김종직을 보호하는 수준이었다. 부관참시를 반대하는 정도였을 뿐 김종직이 죄가 없다고 말한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연산군이 이 녀석들이 감히 김종직을 편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유청 등에게는 곤장을 30대씩을 때렸다고 합니다. 곤장 30대 제대로 맞으면 이거 살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살벌했어요. 그러니 김종직과 관련된 많은 선비들이 조정에 설 수는 없었죠. 그들은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 역사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자광은 김종직과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긴데 그거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호방하고. 그런데 이 유자광이 이 경상도 함양에서, 함양이 경치가 좋잖아요. 경치를 감상하고 한시를 멋들어지게 딱 지어가지고 야, 이 시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서 정자에 딱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함양 현감으로 내려간 김종직이 글을 쭉 읽어보다가 저거 떼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게 뭐 글이야. 저 사람은 내가 평상시에도 별로 사람답게 보지 않지만 이 글을 보니 아주 형편없군, 수준이 안 맞아 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없앴다는 소문이 유자광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 유자광은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대신이 되어 있었는데 김종직이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다고 하니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의제문 사건이 발생하니까 유자광은 얼씨구나 하면서
김종직은 당연히 부관 참시해야 되고 관련자들도 모두 엄벌하소서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또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사실 훈구파의 거두예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훈구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얘기하죠. 공신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어떤 착각을 하냐면 공신의 뭐 손자, 증손자까지도 훈구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훈구파라고 하면 그 당대의 공신과 당대의 살아있는 공신과 공신의 사위나 조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뭐 개국공신의 자손을 100년 뒤에도 훈구파라고 하는 것은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렇게 따지면 조광조도 훈구파죠. 조광조의 고조할아버지도 개국공신이니까. 그러니까 훈구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당대에 국한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훈구파의 거두인데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늘 훈구파가 있는 까닭이 뭐냐면 조선 초기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왕이 되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공신을 책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봉된 공신에게는 벼슬만 준 게 아니고 많은 혜택을 함께 준 거죠. 대표적으로는 땅을 주고 노비를 주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벼슬에 나가지 않은 자손들에게도 벼슬을 주고 부모님의 벼슬을 높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 이극도는 훈구파로서 당시 조정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사림이죠. 사림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벼슬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있는데 훈구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태조 때부터 대체로 서울 또는 서울 가까이에 근거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종 때가 되면 바로 이 김종직 그 시대죠. 성종 때가 되면 성종 임금은 조정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물갈이를 시도해요. 그 물갈이는 있는 사람을 바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리가 빌 때마다 그 자리를 뭘로 채운다? 새로운 피로 채운다. 그 새로운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골 출신으로서 문과에 급제해서 서울에 올라온 똑똑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당시에 사림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림은 그러니까 사림 조선 초기의 사림은 서울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들이 많았던 거죠.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충청도와 전라도를 합친 크기만큼의 면적을 경상도가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히 사림 중에서 숫자로 보면 누가 더 많았겠어요? 경상도 사림이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경상도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합친 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사림 중에서는 경상도 사림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김종직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사실 김종직은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종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김종직은 결코 남을 앞서서 공격하는 그런 매파가 아니었어요. 성종이 김종직을 등용할 때는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결함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신상에 도덕적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서울의 훈구파들을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좀 공격을 하면은 내가 이 기회에 좀 판을 다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성종은 했지만 김종직은 매우 학구적이고 조용한 단정한 선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맹렬하게 공격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성종에게는 약간의 큰 불만은 아니지만 약간의 불만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종 때부터 그렇게 사림을 조금씩 등용을 하다 보니까 연산군 때가 되었을 적에는 성종 때보다는 사림의 숫자가 많아졌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난 그런 사림들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 높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훈구파에 대해서, 그리고 왕에 대해서. 왜 왕에 대해서? 왕이 훈구파를 은연중에 많이 감싸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특권층이니까. 기득권층을 왕이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고, 그것이 결국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연산군이 보기에는 김일손이 이미 눈밖에 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눈밖에 난 김일손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실록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이제 연산군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연산군보다도 이것을 더 좋아한 사람은 누구였다? 훈구파의 이극돈이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니놈들의 결점을 찾았다. 니놈들의 역정모의한 정상을 찾았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도 살인파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구파 이극돈이 모사꾼인 유자왕과 함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플롯을 얘기했을 적에 거기에 쉽게 공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커졌죠. 그 사건이 커지고 그 이른바 살인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을 직접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에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그들은 뭘 해요? 귀양 가서 그들은 뭘 해요? 그들은 공부를 하죠. 무엇을 꿈꾸면서? 세상이 바뀌면은 다시 조정에 나올 날을 기약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겠어요? 성리학을 공부하죠. 김종직은 그들 선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었어요. 몸가짐도 매우 단정하고 매우 성실하고 학문이 깊고, 그리고 그런 학문이 그의 말하자면 깊이 있는 학식이 문장으로 표현될 때는 그들이 원하는, 선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학적 감성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충족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란 말은 옛날식, 여기서 말하는 옛날식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옛날에 경서에나 나오는 글 같은 꾸밈이 없는, 졸자는 졸렬하다는 뜻으로도 사용하지만은 순수한 것을 우리가 졸이라고 많이 하죠. 꾸밈이 없는 소박함, 아주 예스럽고 소박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살인파라고 부르는 많은 선비들은 김종직을 유종이라고 여겼습니다. 유종이 뭐겠습니까? 글자 그대로죠. 선비들의 으뜸이다. 우리의 사표다.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용모는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등장하는 조광조 같은 사람은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종직은 용모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김종직의 친구였던 어세공이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김종직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김종직에게서 재주를 다 빼앗아 버린다면 김종직은 조그만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별로 그렇게 훈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봐도 생김새하고 그 사람의 깊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심오함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키 큰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 1m 83입니다. 이 김종직은 말이 좀 우습게 됐죠.
주무시지 말라고 그냥 했어요. 이 김종직은 스승이 바로 아버지 김숙자입니다. 김종직이 특히 모범적인 선비였던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실은 세종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이에요. 세종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습니다만 세종은 자기 며느리들은 막 함부로 쫓아내면서 이유도 없이 쫓아내면서 남이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 아주 또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하여튼 이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직의 아버지인 김숙자는 처음 결혼을 자기가 간 건 아니죠. 어른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죠. 할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요점을 말하면은 그 김숙자가 처음 결혼한 부인이 한씨래요. 그런데 그 한씨가 알고 보니까 신분상 하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걸 몰랐고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 알았대요. 그걸 보면 김종직의 본래 집안이 선비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 남들이 다 우러르는 그런 대단한 양반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록에 나오는 기록에도 뭐라고 했어요. 막 함부로 몰아치잖아요. 시골에 미천한 선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훌륭한 집안이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벼슬을 안 사람이 대대로 나온 집안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했겠죠. 그 결혼을 후회하고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것이 김종직의 어머니인 박씨죠. 밀양 박씨. 저 경상남도 아래. 그 왜 지금도 청도 쪽에 가면은 박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박씨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이번엔 결혼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종이 그걸 계속 문제 삼아 가지고 김종직은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는 공부가 매우 뛰어나서 중국에 유학을 가기로 예정까지 되었으나 국비 유학을 가기로 예정까지 되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평생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벼슬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벼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김종직은 더욱더 엄격하고 더욱더 단정하고 더욱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무한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과연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김종직을 우러러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행이 아들대에 가서는 사표가 그러니까 아들을 사표로 만드는 사표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자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채찍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계에 기반이 없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김종직을 따르고 그런 김종직과 친하게 지내던 선비들이 모사화를 통해서 다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화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사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6년 뒤에는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 중종 14년에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 항상 살인파만 피해를 보고 훈구파는 피해를 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훈구파도 관련이 된 사화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살인이 박해를 입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는 사화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조선시대에는 말이야 걸리면 삼족을면해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처벌은 기본적으로는 직계에 국한이 되었어요. 반계의 친족들은 연루가 되기는 하지만 결정타를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딱 걸렸을 때는 당사자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 당사자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문제가 되지만 조카만 하더라도 좀 비껴간다. 그런데 뭐 외가나 처가를 다 다스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가나 처가를 다 다스리게 되면 조선의 모든 양반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조선 초기에 아주 잘 나간 집안으로는 경북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 권씨가 있잖아요. 그 안동 권씨의 이름을 빌린 안동 권씨 성화보라고는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연호인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성종 후기에 만들어진 족보예요. 그 족보에는 대략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세보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안동 권씨는 250명 정도예요. 5천 명 중에 250명 정도.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나머지는 다 성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조선 초기에는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처족과 요족을 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그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동 권씨 성화보가 만들어질 때까지 조선에 와서 문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쯤 되는데 그 안동 권씨 성화보에서 그 1,000명을 다 찾아보면요.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서너 명밖에 없어요. 1,000명의 문과 급제자가 사실상 이 한 권의 족보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말이 안동 권씨 성화보지 실제로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양반 모두의 공통된 종합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설사 살인파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아주 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일어났을 적에도 처음에는 다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려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화돼요. 최소화된다. 그래서 그런 사화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선비들은 결국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들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키우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를 즉 권토 중래를 꿈꾸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조선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뭘 공헌했겠어요? 학문을 심화하고 많은 학자들을 길러내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방 소멸을 얘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 때문이냐면 사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농담이지만 뭡니까? 가령 대구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 가고 미국 가잖아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죠.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을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죽죠. 그게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방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넘쳐나고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지사나 시장 할 사람도 그 중에서 하나 데려다가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사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화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사화가 없으면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농담인데 이게 정말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명종 말년이 되면 의척이 힘을 잃으니까 살인파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선조 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살인파가 조정을 100%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제 훈구파라는 거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모두가 다 살인파예요. 훈구파의 자손들조차도 이제 다 탈색을 해가지고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세기의 상황이 됩니다. 16세기 후반의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가 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다. 김종직의 제자가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김종직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같은 시대에 뭐 했고 우리 아버지 김종직 너무 좋아하고 나는 더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직의 문장론이 이제 대세가 된다. 그이가 조의제문으로 죽었으니까 그 사람 문장 실화가 아니고 그 문장이야말로 진짜지가 되는 거예요. 김종직의 문학, 김종직의 문장미학을 보면 김종직의 문장문학은 당시 표현을 하면 그대로 인용하면 전아하고 온자했다. 그러니까 전자는
모범이 된다는 뜻이죠. 모범이 되고 옛날에 좋은 문장을 그대로 본받은 모범적인 문장이면서도 우아하다, 고상하다, 그러면서도 멋지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김종직의 당대, 즉 15세기 후반에는 김종직의 문장론이 칭찬의 대상만은 아니었어요. 한편에서는 김종직의 문장을 칭찬했지만, 사림파는 칭찬했지만 훈구파들은 김종직의 문장론을 비판했어요. 아주 심하게 비판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종대의 훈구파의 한 중요한 인물인 용제성현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용제성현은 다 알고 친하게 지내던 선비들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김종직의 문학은 편향적이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자세히 볼 시간은 없고 짧게 보면 어떠냐면 성현이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현과 김종직은 문장론을 둘러싸고 진검승부를 벌였습니다. 투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멋지게 표현을 하면 그들은 문장 미학을 둘러싼 문화투쟁을 벌였다. 문화투쟁이라는 게 이제 쿨투어 캠프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컬처 워라고 하는데 어쨌든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15세기 말에. 한편에는 김종직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성현과 서거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현과 서거정은 상대적으로 김종직에 비해서는 집안이 훨씬 좋은, 그리고 그들은 서울 또는 서울 가까이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해묵은 양반들이었어요. 김종직은 그에 비하면은 이제 신참이죠. 신참 양반이죠. 그 이제 어떻게 싸우냐면 성현이 뭐라고 하냐면 김종직의 문장론 그거 말이야 내용이 없어. 가지도 베고 잎사귀도 베고 줄거리만 하나 딱 세워놓고서 이게 훌륭한 나무가 될 거라고 바라는 것과 똑같아. 나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김종직 자신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이태백의 문장도 틀려먹었어. 두보의 문장도 내가 보기에는 마땅치가 않아. 나는 오직 황정경과 진사도를 존경해. 그런데 이 황정경과 진사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도학적 문장론을 편 사람들이에요. 즉 성리학적 문장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의 모범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제성현 같은 경우는 사실 용제성현이 훈구파지만 용제성현의 문장론이 오늘날 우리 감각에는 맞아요. 아니 적어도 제 감각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하거든요. 화려한 글이 필요하면 화려하게 쓰고 청담한 글이 필요하면 청담하게 쓰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야 이게 훌륭한 문장가지. 넌 맨날 한 가지 방식밖에 모르잖아. 김종직 너는 한 가지 방식밖에 모르잖아. 네가 아는 그 방식이라는 건 밋밋하기 짝이 없잖아. 지루하기 짝이 없잖아. 단조롭기만 하잖아.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나 김종직은 문장을 화려하게 쓰는 건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자는 선비는 진실해야 돼. 그런데 화려하다는 건 뭐야? 이건 꾸밈이잖아. 꾸밈이라는 건 거짓이잖아. 그런 글을 왜 써? 그건 안 되지. 어때요? 학자답긴 한데 맛은 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김종직 편도 당연히 있죠. 김종직 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종호인데 오직 절실하고 의리에 밝은 글만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글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글을 써야지 개인적인 취향이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된 글은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김종직의 말입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 일견. 김종직의 글 하나를 읽어봅시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강 얘기가 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직이 함양 현감을 할 적에 함양에 가면은 아주 명소가 있죠. 그 명소가 바로 학사루입니다. 여기서 말한 학사란 통일신라 시대의 고은 최치원을 말합니다. 고은 최치원이 함양에 다녀갔기 때문에 함양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 인연을 기리면서 한 누대를 만들어서 그 누대를 학사루라고 부릅니다. 그 학사루 앞에는 최치원 시대에 이미 최치원이 심었다든가 뭐 최치원이 봤다든가 하는 매화나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니면 천연기념물 말고 뭐 다른 거라도 지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매화나무를 보고 김종직이 쓴 시를 제가 한번 서툴게나마 번역한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학사루 앞 홀로 선 신선이여, 만나보고 한 번 웃자 옛 모습 그대로일세. 가마 타고 지나가려다가 도리어 가지를 부여잡고 위로 드리오. 올해는 봄바람이 너무 세서 넘어지실까 걱정이네. 이렇게 썼습니다. 어때요? 잘 썼나요? 잘 쓴 것 같은데요. 왜 제 눈치를 보십니까? 학사루 앞 홀로 선 신선이야. 매화나무를 신선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요. 만나보고 한번 웃자.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오랜만이야 하고 매화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매화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예요. 가마 타고 지나가려다 도리어 가지를 부여잡고 위로 들이오. 나는 그냥 현감이니까 이 앞을 지나면서 매화만 한번 흘낏 바라보고 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이끌려서 그냥 가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라고 해요? 금년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봄바람이 너무 세서, 올해도 봄바람이 너무 세죠. 그죠? 봄바람이 너무 세서 이 매화나무가 넘어질까 걱정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리학적 글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긴 나타낸 것 같은데 매우 은근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식어가 있나요? 있다면은 너무 세서 정도밖에 없다. 수식어가 없어요. 아주 글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평이하게 쓰면서 그 안에 무언가 뜻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어디에 그런 느낌이 옵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올해는 봄바람이 너무 세서도 이게 꼭 눈에 보이는 봄바람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조정이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건지, 넘어지실까 걱정인 것도 매화나무가 넘어지는 것만 걱정인 건지, 자기를 비롯한 바른 선비들이 넘어지는 걸 걱정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중의적으로 담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요컨대 시어가 매우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고상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은 마치 감상을 하자면 한 사발의 냉수를 마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맑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도 너무 좀 싱거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종직의 문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비판자는 서거정 같은 사람은 막 뭐라고 하냐면 서거정은 김종직을 위선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된 선비가 멋진 모자를 쓴 채 예법을 조용히 준수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이다. 너 알고 보면 룸사롱 가잖아. 그런데 네가 글 쓴 걸 보면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했어. 안 맞잖아. 이렇게 서거정이 김종직의 무엇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후대는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김종직의 문장을 높이 칭찬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매천 황현,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자결을 하셨잖아요. 이런 꼿꼿한 선비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요?
전필재 선생은 끝내 두보시를 배울 뿐이었다. 이건 틀렸어요. 사실 전필재는 두보시보다는 누굴 좋아했어요? 황정견과 진사도를 좋아했죠. 두보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죠. 전필재는. 근데 우리는 그 글을 읽었고 황현은 그 글을 못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필재 김종직은 그가 살았을 때가 아니고 죽고 나서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져요. 그런데 정리해 보면 결국 이거죠. 김종직과 같은 문장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세종이 있는 것입니다. 세종이 길러내고자 했던 문장가는 꾸밈이 많은 문장가가 아니었잖아요. 실용적인 문장가였잖아요. 세종은 그러나 감히 거기에 도학적인 문장가까지 기를 생각은 미처 못했지만 지향점은 거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이 결국 김종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훈구파는 사화를 일으켜가지고 문장계까지도 평정한 듯 보였지만 평정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역전을 의미했다. 이제 조광조가 등장하면서 또 판이 싹 바뀌는데 그 얘기는 지금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김종직의 문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옥봉 백광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교적 덜 알고 있는, 그렇지만 당대에는 16세기에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런 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장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사람은 그러니까 300년의 문장 전통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교산 허균이었다. 허균은 새로운 문장 미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선배들의 문장을 존중하면서도 그것과는 구별되는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미학을 담은 그런 문장을 쓰기 시작하고 그런 문장을 주장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가 탁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 당시에 중국의 현대문화, 요즘 말하면 명나라 말기의 문학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그처럼 다른 미학관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질문과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